안녕하세요. 이주희 서재입니다. 이 소설의 작가 몽고메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몽고메리는 아기 때 엄마를 잃고 외가에서 자랐는데 냉랭하고 엄격한 친척들의 시선 속에서 혼자인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혼자 뛰어노는 것을 즐겼고 특히 독서와 상상 그리고 글쓰기를 좋아했죠. 16살 때 재혼한 아버지의 집에 살게 되었는데 이복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새어머니 역시 다정하지 않아서 이듬해 결국 외가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 작가와 앤의 삶이 참 많이 닮았죠. 비록 작가 스스로는 이 소설이 자전적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은 작품 속에서 작가 본인의 흔적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앤이 초록지붕 집에서 사랑받으며 주변 이웃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내용은 작가 자신이 꿈꾸던 삶은 아니었을지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참, 평소 몽고메리도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앤처럼 모드 뒤에 이가 붙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해요. 심지어 어릴 적 다이애나처럼 검은 머리 여자아이를 사귈 뻔했던 이야기도 실제 경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몽고메리의 세상, 아니 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앤이 한껏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정말 멋진 날이야. 이런 날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지 않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참 안 됐어. 오늘 같은 날을 보지 못하잖아. 물론 그들도 좋은 날을 만나겠지만 오늘을 누릴 순 없지. 게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지나 학교에 가다니 더 멋진 것 같아. 그렇지? 큰 길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 길이 훨씬 좋아. 큰 길은 먼지도 많고 너무 덥거든. 다이애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대꾸했다. 그러고는 점심 바구니를 들여다보면서 촉촉하고 맛있는 라즈베리 타르트 3개를 여자아이 10명이 먹으면 한 사람당 몇 입씩 돌아갈 수 있을지 헤아려 보았다. 에이벌리 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들은 항상 모여서 점심을 먹었다. 만약 라즈베리 타르트 3개를 혼자 다 먹거나 단짝 친구하고만 나눠 먹는다면 영원히 치사한 아이로 낙인 찍힌다. 하지만 10명이 나누면 감질날 게 뻔하다. 학교로 가는 길은 무척 아름다웠다. 애는 다이애나와 함께 오가는 등하굣길이 어떤 상상으로도 보탤 것 없을 만큼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연인의 오솔길, 버들연못, 제비꽃 골짜기, 자작나무 길은 무척 낭만적이었다. 큰 길로 다녔더라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애는 초록 지붕 집에 온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이 길에다 연인의 오솔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마릴라에겐 이렇게 설명했다. 연인이 실제로 이 길을 걸었다는 건 아니에요. 다이애나랑 아주 멋진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연인의 오솔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정말 예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낭만적인지 몰라요. 연인이 걷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전 그 오솔길이 좋아요. 상상하는 걸 큰 소리로 말해도 나더러 이상한 아이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애는 아침에 혼자 집을 나와 연인의 오솔길을 따라 개울가까지 내려가서 다이애나를 만났다. 두 소녀는 함께 단풍나무가 가지를 뻗어 아치를 이룬 곳을 지나 통나무 다리까지 걸어갔다. 앤이 감상에 젖어 말했다. 단풍나무는 부침성이 참 좋아. 언제나 우리에게 바스락거리며 속삭이잖아. 그런 뒤에 둘은 오솔길을 벗어나 베리신의 뒤편 들판과 버들 연못 옆을 지나갔다. 조금 더 가면 제비꽃 골짜기가 나온다. 앤드루 벨신의 넓은 숲 그늘에 있는 작고 푸른 구덩이에게 붙여준 이름이다. 9월 첫날, 마릴라는 학교에 가는 앤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앤은 꽤나 별난 아이라서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얌전히 입을 다물고 수업을 받을 수나 있을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릴라가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저녁 무렵 앤은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전 이 학교를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비록 선생님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요. 항상 코수염만 꼬아대면서 프리시 앤드루스만 쳐다봐요.
프리씨는 올해 16살인데 그러면 다 큰 거나 진배 없잖아요. 내년에 샬럿타운의 퀸스 전문학교에 가겠다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틀리 볼터가 그러는데 선생님은 프리씨에게 푹 빠졌대요. 프리씨는 얼굴도 예쁜데다 갈색 곱슬머리를 틀어 올린 모습이 참 우아해요. 교실 뒤 긴 의자에 앉는데 선생님도 대부분 거기 앉아 계세요. 공부를 가르쳐 주라고 그런다나요? 그런데 루비 길리스 말로는 선생님이 석판에 뭐라고 쓰니까 프리씨가 그걸 보고 홍당무처럼 얼굴이 빨개져서 키득거렸대요. 공부랑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마릴라가 따끔하게 꾸짖었다. 앤셜리, 다시는 내 앞에서 선생님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선생님을 흉보려고 학교에 가는 게 아니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잘 배우는 게 네 일이잖니. 집에 와서 선생님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해라.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난 네가 착한 아이가 되길 바란다. 앤이 기분 좋게 말했다. 전 착하게 굴었는걸요? 아주머니가 상상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학교에서는 다이애나 옆에 앉았어요. 창문 바로 옆이었는데 거기서 반짝이는 호수가 보여요. 괜찮은 여자애들이 많아서 점심때 신나게 놀았죠. 물론 전 다이애나를 가장 좋아하지만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전 다른 애들보다 배우는 게 많이 뒤처졌어요. 다들 5학년 책을 보고 있는데 저만 4학년 책이에요.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저만큼 상상력이 뛰어난 아이는 없다는 걸 금세 알아차렸죠. 오늘은 읽기랑 지리랑 캐나다 역사랑 받아쓰기 수업을 했어요. 필립스 선생님은 제가 맞춤법을 너무 많이 틀린다고 하시면서 실수투성이의 제 석판을 들어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전 무척 속상했어요. 처음 온 학생한테는 더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루비 길리스는 제게 사과를 줬고 소피아 슬로는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돼? 라고 쓴 예쁜 분홍색 카드를 빌려줬어요. 그건 내일 돌려줄 거예요. 다락방에 있는 바늘꽂이에서 진주 구슬 몇 개를 가져다 반지를 만들어도 될까요? 그리고 마릴라 아주머니, 제인 앤드루스가 맥퍼슨에게 들었다는데 프리시 앤드루스가 세러 길리스한테 제 코가 정말 예쁘다고 했대요. 예쁘다는 말은 난생 처음 들어요. 그때 제 기분이 얼마나 이상했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마릴라 아주머니. 제 코가 정말 그렇게 예뻐요? 아주머니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테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뭐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지. 마릴라는 짧게 대답했다. 사실 애의 코가 놀랄 만큼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생각은 없었다. 이후로 3주 동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그리고 지금이 상쾌한 9월의 아침에 에이벌리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들인 앤과 다이애나는 자작나무 길을 활기차게 걸어가고 있었다. 오늘 길버트 블라이드가 학교에 올지도 몰라. 지난 여름 내내 뉴 브런즈윅에서 사촌들이랑 지내다가 토요일 밤에 집으로 돌아왔대. 진짜 잘생긴 애야, 앤. 그런데 여자아이들한테 못되게 굴어 피곤할 정도로 우릴 괴롭힌다니까? 다이애나의 말은 오히려 길버트가 괴롭혀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길버트 블라이드라고? 학교 현관 벽에 줄리아 벨하고 같이 적혀있는 이름이잖아. 그 위에 주목이라는 말도 있었고, 다이애나가 앤을 획 돌아보면서 말했다. 맞아. 하지만 걔는 줄리아 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분명해. 걔가 줄리아의 죽은 깨를 보면서 구구단을 외웠다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 아, 내 앞에서 죽은 깨 이야기는 하지 말아줄래? 나처럼 죽은 깨가 많은 사람들은 말만 들어도 예민해지거든. 그런데 벽에다가 남자애와 여자의 이름을 적고 거기에 주목이라고 쓴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 누구든 내 이름을 남자애랑 같이 써놓기만 해봐. 애는 서둘러 덧붙였다. 물론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애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실은 그럴 위험이 없다는 걸 생각하니 조금 창피하기도 했다. 말도 안 된다 얘. 다이애나가 말했다. 다이애나의 검은 눈동자와 윤기나는 머리가 에이벌리 남학생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터라 다이애나의 이름은 이미 6번이나 학교 현관벽에 적혔다.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야. 게다가 네 이름이 적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진 마. 찰리 슬론이 너한테 빠져 있으니까. 걘 자기 엄마한테 네가 학교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얘기했대. 예쁘다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이잖아. 뼛속까지 여성스러운 애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아니, 안 그래. 난 똑똑한 것보다 예쁜 게 좋아. 그리고 난 찰리 슬론이 싫어. 그렇게 눈이 부리부리한 아이는 질색이거든. 누가 나랑 걔 이름을 같이 적어 놓는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똑똑해서 1등을 하는 건 참 멋진 일이겠지? 이제 길버트가 너랑 같은 학년이 될 거야. 전에는 걔가 1등이었어. 걘 좀 있으면 14살이 되는데 아직 4학년이야. 4년 전에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엘버타로 치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그때 길버트도 따라갔어. 그런데 거기 3년이나 있으면서 학교를 거의 못 다녔나 봐. 길버트가 있으니 이제는 1등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앤. 앤이 얼른 말했다. 뭐 잘 됐네. 9살이나 10살 먹은 애들 사이에서 1등을 하는 건 별로 자랑스럽지 않거든. 어제는 비등점이란 단어의 철자를 내가 알아맞혔어. 그때까지 조시파이가 1등이었는데 걘 책을 보고 말한 거야. 필립스 선생님은 프리시 앤드루스만 보고 있어서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난 분명히 봤어. 내가 경멸하는 눈빛으로 차갑게 노려보니까 그 앤 홍당무처럼 얼굴이 빨개졌지. 그 다음에는 철자를 죄다 틀리더라. 타인의 집 애들은 맨날 거짓말만 해. 다이애나도 화를 내면서 말했다. 두 아이는 큰 길 울타리를 넘어가던 참이었다. 어제 거티파이는 시냇물에 내 자리에 자기 우유병을 갖다 놨어. 너라면 그렇게 하겠니? 난 지금 걔랑 말도 안 해. 필립스 선생님이 교실 뒤쪽에서 프리시 앤드루스의 라틴어 공부를 봐주고 있을 때 다이애나가 앤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앤, 네 자리에서 통로를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애가 길버트 블라이드야. 얼마나 잘생겼는지 확인해봐. 앤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돌렸다. 때마치 길버트 블라이드가 어떤 아이인지 확인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다. 길버트가 앞자리에 앉은 루비 길리스의 길게 따은 금발머리에 몰래 핀을 꽂은 뒤 의자 등받이에 고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길버트는 키가 컸고 머리털은 갈색 곱슬머리였다. 담갈색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했고 누군가를 놀리는 게 재밌다는 듯 입술을 비죽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루비 길리스는 선생님에게 덧셈 답안지를 제출하려고 일어서다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히는 듯 아팠기 때문이다. 모두가 자기를 쳐다보고 필립스 선생님까지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자 루비는 울음을 터뜨렸다. 길버트는 얼른 핀을 뽑아 숨긴 뒤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얼굴로 역사책을 펼쳐들었다. 하지만 소동이 가라앉자마자 뭐라 말할 수 없이 장난스러운 얼굴로 앤을 바라보면서 눈을 찡긋거렸다. 앤은 다이애나에게 털어놓았다. 그래, 너희의 길버트 블라이드는 잘생긴 게 맞아. 하지만 너무 뻔뻔해 보여. 아니, 처음 보는 여자애한테 눈을 찡긋거리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 하지만 진짜 소동은 오후에 벌어졌다. 길버트 블라이드는 앤 셜리가 자기를 쳐다보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 순간 앤은 길버트 블라이드뿐만 아니라 에이벌리 학교 모든 학생들의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앤은 두 손으로 턱을 괴고 서쪽 창문 너머 파랗게 빛나는 반짝이는 호수에 눈을 고정한 채 멋진 꿈나라로 떠나 있었던 탓에 황홀한 공상 속의 세계 외에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길버트 블라이드는 지금껏 여자아이가 자신을 쳐다보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도 없었고 실패한 적은 더더욱 없었다. 그런데 턱이 작고 뾰족하면서 눈이 커다란 빨간머리 아이는 에이벌리 학교의 여느 여학생과는 달랐다. 길버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아이가 자신을 쳐다보게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길버트는 통로 너머로 손을 뻗어 길게 따놓은 앤의 빨간 머리를 잡았다. 그런 다음 번쩍 들어 올리면서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홍당무다, 홍당무다. 그러자 앤이 무서운 얼굴로 길버트를 노려보았다. 길버트를 쏘아보는 앤의 눈동자가 분노의 불꽃으로 번뜩였다. 그러나 곧바로 눈물이 흘러 그 불꽃을 사그라뜨렸다. 이 비열하고 나쁜 자식,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흥분한 앤은 소리를 지르며 석판으로 길버트의 머리를 콱 내리쳤다. 그러자 길버트의 머리가 아니라 석판이 두 동강 났다. 에이벌리 학생들은 이런 구경거리라면 언제든 환영이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정말 흥미진진했기에 모두들 겁에 질렸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나기도 해서 와! 하고 소리쳤다. 다이애나는 헉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소심한 루비 길리스는 울음을 터뜨렸다. 필립스 선생님이 성큼성큼 걸어와서 앤의 어깨를 꽉 붙들고 화를 냈다. 앤 셜리, 이게 무슨 짓이지? 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모든 학생 앞에서 자기가 홍당무라는 놀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피와 살을 떼어달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때 길버트가 용감하게 입을 열었다. 제 잘못이에요, 선생님. 제가 얘를 놀렸거든요. 하지만 필립스 선생님은 길버트의 말에 개의치 않고 앤을 엄하게 꾸짖었다. 자신의 학생이 되었으니 아무리 미숙한 아이라 해도 마음에서 악이라는 감정을 모조리 뿌리 뽑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투였다. 내 학생이 이렇게 앙심을 품고 성질을 부리다니 참 유감이구나, 앤. 당장 교단으로 가서 오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칠판 앞에 서 있어라. 애는 차라리 회초리를 맞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 가뜩이나 예민한 애는 마치 채찍으로 맞은 것처럼 부들부들 떨었다. 필립스 선생님은 분필로 앤의 머리 위 칠판에 이렇게 적은 다음 아직 글을 모르는 1학년도 알 수 있도록 소리내어 읽었다. 앤 셜리는 화를 잘 냅니다. 앤 셜리는 화를 가라앉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앤은 남은 오후 시간 동안 이 문구가 적힌 곳 아래 서 있었다. 울지도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가슴속에서 여전히 분노가 끓어올랐기에 이 뼈아픈 고통 속에서도 의연하게 버틸 수 있었다. 앤의 눈은 분노가 가득했고 뺨은 격정으로 달아올랐다. 그런 상태로 다이애나의 안타까운 눈빛과 찰리 슬론이 화가 나서 끄덕이는 고갯짓, 그리고 조시파이의 심술궂은 미소를 똑같이 마주보았다. 하지만 길버트 블라이드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다시는 저 아이를 쳐다보지 않을 거야. 두고 봐. 다시는 저 아이와 말도 섞지 않겠어. 수업이 끝나자 애는 빨간 머리를 꼿꼿이 들고 당당하게 밖으로 나갔다. 길버트 블라이드가 현관에서 앤을 가로막으며 뉘우치듯 작은 소리로 말했다. 머리 색깔을 갖고 놀린 거 정말 미안해, 앤. 진심이야. 이제 그만 화 풀어. 하지만 앤은 들은 척도 않고 무시하며 지나쳤다. 어머, 넌 참 대단해, 앤. 큰 길에 접어들면서 다이애나가 반쯤은 감탄하고 반쯤은 책망하듯 말했다. 만약 자신이라면 길버트의 사과를 뿌리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앤은 단호하게 말했다. 난 절대로 길버트 블라이드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필립스 선생님도 내 이름을 쓰면서 이를 붙이지 않았어. 쇳덩이가 내 영혼을 짓누르는 것 같아, 다이애나. 다이애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앤의 마음이 끔찍한 상태라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앤을 달랬다. 길버트가 네 머리를 놀려도 신경 쓸 필요 없어. 걔는 모든 여자애들을 놀려대거든. 전에는 내 머리가 너무 까맣다고 놀렸어. 나더러 10번도 넘게 까마귀라고 했다니까. 게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하는 걸 본 적도 없어. 애는 점잔을 빼면서 말했다. 까마귀라고 부르는 거랑 홍당무라고 부르는 거 완전히 달라. 길버트 블라이드는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줬어, 다이애나. 훗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건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잠잠히 지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일이란 것은 한번 시작되면 계속 생겨나는 법이다. 에이벌리 학생들은 점심시간이면 언덕 너머 넓은 목초지에 있는 벨신의 가문비 나무 숲에서 나무찐을 따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곳에서는 필립스 선생님이 하숙하는 에벤 라이트 씨 집이 한눈에 보였다. 아이들은 필립스 선생님이 그곳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학교로 달려갔다. 하지만 라이트 씨 집에서 오는 길보다 거리가 3배는 더 길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숨을 헐떡이며 뛰어가야 했고 때로는 3분 정도 늦기도 했다. 다음 날 필립스 선생님은 자주 그러듯이 분위기를 쇄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가기 전에 한 가지 발표를 했다. 자기가 돌아왔을 때 학생들 모두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어야 하며 늦게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남자아이 전부와 몇몇 여자아이들이 평소처럼 벨신의 가문비 나무 숲으로 갔다. 씹을거리인 나무찐을 적당히 모을 만큼만 그곳에 있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가문비 나무 숲은 참으로 매력적인 곳이었고 노란 나무찐을 따는 일도 재밌었다. 아이들은 나무찐을 따고 숲을 어정어정 돌아다녔다. 늘 그렇듯 커다란 가문비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던 지미 글로버가 선생님이 오신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다음에야 아이들은 시간이 꽤 흘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던 여자아이들이 먼저 출발했고, 비록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제 시간에 교실로 갈 수 있었다. 남자아이들은 나무에서 허둥지둥 내려오느라 여자아이들보다 늦게 뛰기 시작했다. 애는 나무찐을 따는 대신 숲의 끝자락에서 홀로 즐겁게 산책했다. 나무 그늘에 사는 숲속의 여신이라도 된 듯 흑백합으로 만든 화환을 머리에 쓰고 허리까지 자란 고사리 숲을 헤치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결국 가장 늦게 출발했다. 하지만 애는 사슴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었다. 장난꾸러기 요정이라도 된 듯 열심히 달린 끝에 문 앞에서 남자아이들을 따라잡고는 함께 교실로 휩쓸려 들어갔다. 필립스 선생님이 막 모자를 벗어 걸어 놓으려는 참이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필립스 선생님의 의지는 이미 수그러들었다. 그는 10명 넘는 학생들에게 벌을 내리기가 귀찮아졌다. 하지만 자신이 내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만 했다. 그래서 희생양을 찾으려고 둘러보다가 앤에게서 시선이 멈췄다. 앤은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막 앉으려던 참이었고 미처 벗지 못한 백합 화환이 삐딱하게 한쪽 귀에 걸려 있어 유난히 어수선하고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앤셜리, 넌 남자아이들과 함께 있는 걸 무척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오늘 오후엔 네가 원하는 대로 앉게 해주마. 머리에서 꽃을 떼고 길버트 블라이드 옆에 앉아라. 필립스 선생님이 비아냥거리자 남자아이들이 희죽거리며 웃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새파랗게 질린 다이애나는 앤의 머리에서 화환을 벗겨준 뒤 앤의 손을 꼭 잡았다. 앤은 석상이라도 된 것처럼 뻣뻣하게 굳은 모습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필립스 선생님이 다시 엄한 어조로 물었다. 내 말 못 들었니, 앤? 앤은 천천히 대답했다. 들었어요, 선생님. 하지만 꼭 그래야 하나요? 꼭 그래야 한다. 당장 시키는 대로 해. 여전히 빈정대는 말투였다. 모든 아이들, 특히 앤은 이런 말투를 싫어했던 터라 더더욱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잠시 동안 앤은 선생님의 말을 따르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일어나서 통로를 가로질러 길버트 블라이드 옆에 앉았다. 그러고 나서 책상에 두 팔을 얹고 얼굴을 파묻었다. 앤이 고개 숙이는 모습을 힐끗 본 루비 길리스는 집에 갈 때 다른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런 모습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려서 그런지 시뻘건 주근깨가 가득해 보였다니까. 앤에게는 이 사건이 마치 세상의 종말과도 같았다. 10명 넘는 아이들이 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기만 벌을 받은 것도 충분히 가슴 아팠고 여기에 더해 남자아이하고 같이 앉기까지 했다. 게다가 그 아이는 자신을 모욕한 길버트 블라이드였다. 애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뿐더러 억지로 견디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느꼈다. 수치와 분노와 굴욕감으로 온몸이 끓어올랐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앤을 쳐다보면서 수군거리거나 서로 옆구리를 찔러대며 키득키득 웃었다. 하지만 앤이 고개를 들지 않고 길버트가 수학 문제를 푸는 데만 몰두하자 아이들은 곧 앤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공부에 집중했다. 필리스 선생님이 역사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불렀을 때 앤도 나가야 했지만 앤은 꼼짝하지 않았다. 전부터 필립스 선생님은 프리실라에게라는 시를 쓰고 있었는데 학생들을 불러 모을 때도 시의 운율에 적합한 말을 생각하느라 앤이 없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다. 길버트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금색으로 넌 감미로워 라고 새겨진 하트 모양의 작은 분홍색 사탕을 책상에서 꺼내 앤의 팔꿈치 밑으로 살짝 밀어 넣었다. 그러자 앤이 몸을 일으키더니 손가락 끝으로 사탕을 조심스럽게 집어서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발꿈치로 짓이겨 가루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길버트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다시 엎드렸다. 수업이 모두 끝나자 애는 자기 책상으로 성큼성큼 돌아가서 책, 서판, 펜, 잉크, 성경책과 수학책까지 책상 속의 모든 물건을 보란듯 꺼내더니 깨진 석판 위에 차곡차곡 쌓았다. 왜 이걸 다 집에 가져가는 거야, 앤? 학교에서 나와 길가에 이르자마자 다이애나가 물었다. 그 전까지는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나 이제 학교에 안 다닐 거야. 놀라서 숨이 턱 막힌 다이애나는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듯 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네가 그렇게 하도록 마릴라 아주머니가 허락해 주실까? 그러셔야 할 거야. 저 선생님이 있는 한 학교에 다신 가지 않을 거니까. 다이애나는 금세라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맙소사, 앤 정말 너무해. 난 어떻게 하라고. 필립스 선생님은 날 거티파이 옆에 앉힐 거란 말이야. 거티파이는 지금 짝이 없으니까.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제발 학교에 가자, 앤. 널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다이애나. 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 팔다리를 떼어놔도 좋아. 하지만 이것만은 안 되겠어. 그러니 더는 말하지 말아줘. 네가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질 것 같단 말이야. 앤이 구슬픈 목소리로 이야기하자 다이애나가 울먹거렸다. 재미있는 걸 다 못한다고 생각해봐. 개울가에 아주 예쁜 집도 지을 거고 다음 주에는 공놀이도 할 거야. 그리고 새 노래도 배울 거야. 제인 앤드루스가 연습하고 있어. 앨리스 앤드루스는 다음 주에 펜지 부인이 지은 새 책을 가져올 거래. 그럼 우리는 모두 개울가에 앉아 소리내어 한 장씩 읽을 거야. 너 소리내어 읽는 거 좋아하잖아, 앤. 하지만 앤은 어떤 말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마음을 굳힌 앤은 집에 돌아와서 마릴라에게 말했다. 필립스 선생님이 있는 한 학교에 절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마릴라는 어이가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는 모욕을 당했다고요. 앤은 원망스러운 눈으로 진지하게 마릴라를 쳐다보았다. 모욕을 당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튼 내일도 평소처럼 학교에 가야 한다. 싫어요. 다신 학교에 가지 않을 거예요. 공부는 집에서 할래요. 말도 잘 듣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온종일 입도 다물고 있을게요. 하지만 학교엔 안 갈 거예요. 절대로요. 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마릴라는 앤의 작은 얼굴에서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었고 앤의 고집을 꺾기라 무척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판단했다. 저녁에 레이첼한테 가봐야겠어. 지금은 앤한테 옳고 그름을 따져봤자 말이 안 통하겠지. 내 말이 귀에 들리기나 하겠어? 저 아이는 한 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는 걸 잘 알잖아. 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필립스 선생님이 지나쳤던 것 같기는 해. 하지만 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선 안 되겠지? 일단 레이첼하고 이야기해보자. 아이를 10명이나 학교에 보낸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고 있겠지? 아마 지금쯤이면 레이첼도 이 일에 대해 들었을 거야. 마릴라가 찾아가자 린드 부인은 평소처럼 즐거운 얼굴로 부지런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마릴라가 멋쩍은 듯이 말했다. 내가 왜 왔는지 알죠? 린드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애니 학교에서 소란을 일으킨 것 때문이죠. 틸리 볼터가 학교길에 여기 들러서 이야기해 주더군요. 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흥분한 건 처음 봤어요. 앤을 학교에 보낼 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거란 생각은 했어요. 그동안은 모든 게 너무 순조롭다 싶었죠. 앤은 지금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레이철? 남의 일에 조언하길 좋아하는 린드 부인이 다정하게 말했다. 내 의견을 들려달라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요, 마릴라. 나 같으면 당분간은 앤을 달래주겠어요. 내 생각엔 필립스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어제 앤이 화를 냈을 때 벌을 준 것도 물론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늦게 들어온 아이 모두를 앤하고 똑같이 혼냈어야죠. 그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게다가 아무리 벌이라 해도 여학생을 남학생 옆에 앉히다니 기가 막혀서 원.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일이에요. 틸리볼터도 몹시 화를 내더군요. 그 아이 말로는 자긴 하나부터 열까지 앤을 편이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앤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렇게까지 학교에서 잘 지낼 거로는 생각도 못했어요. 마릴라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그럼 그 아이를 집에 두는 게 낫다는 건가요? 맞아요. 나 같으면 앤이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학교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마릴라. 일주일쯤 지나면 마음이 웬만큼 진정될 거고 자진해서 학교에 가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억지로 밀어붙인다면
다음엔 어떤 변덕과 짜증을 낼지 모르고 더 심한 말썽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잖아요. 학교가 지금 같다면 등교하지 않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사실 필립스 선생님은 별로 좋은 스승이 아니에요. 그분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이 많아요. 어린 학생들은 내버려둔 채 퀸스 전문 학교를 준비하는 고학년들에게만 신경을 쓰니까요. 삼촌이 학교 이사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학교에 붙어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사 정도가 아니죠. 다른 이사 두 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이 섬의 교육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린드 부인은 자신이 지역 교육기관의 책임자였더라면 모든 게 훨씬 잘 굴러갔을 것이라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마릴라는 린드 부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앤에게 더는 학교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앤은 집에서 공부하면서 집안일을 했고 보랏빛으로 물든 가을의 쌀쌀한 노을 아래서 다이애나와 놀기도 했다. 하지만 길에서나 주일학교에서 길버트 블라이드와 마주치면 싸늘하고 경멸에 찬 얼굴로 그냥 지나쳤다. 길버트는 앤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앤은 마음의 문을 조금도 열지 않았다. 둘을 화해시키려는 다이애나의 노력은 헛일로 돌아갔다. 앤은 죽을 때까지 길버트 블라이드를 미워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길버트를 미워하는 만큼 앤은 다이애나를 사랑했다. 열정적인 앤의 여린 마음엔 사랑과 증오가 비슷한 수준으로 강렬했다. 어느 날 저녁 과수원에서 딴 사과 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던 마릴라는 앤이 황혼에 물든 동쪽 창가에 앉아 서럽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니, 앤? 앤은 요란하게 흐느꼈다. 다이애나 때문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전 다이애나를 정말 사랑해요. 다이애나 없인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그 아이는 결혼해서 저를 두고 가버릴 테죠? 아, 그러면 전 어떻게 될까요? 전 다이애나의 남편 될 사람이 싫어요. 그냥 미치도록 미워요. 다이애나의 결혼식을 비롯해서 모든 걸 상상해 봤어요. 그 아이는 눈처럼 하얀 옷을 입고 면사포를 썼어요. 아름답고 위험 있는 여왕 같았죠. 저도 예쁜 드레스 차림으로 들러리를 섰어요. 물론 퍼프 소매가 달린 옷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웃고 있어도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파요. 그런 다음 다이애나에게 작별을 고하는 거예요. 안녕. 애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더욱 쓰디쓴 눈물을 흘렸다. 마릴라는 실룩거리는 얼굴을 가리려고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헛수고였다.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아 여느 때와 다르게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린 것이다. 마당에 있던 매슈가 그 소리에 놀라 걸음을 멈췄을 정도였다. 마릴라가 이토록 크게 웃은 적이 언제였는지 매슈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했다. 어느 정도 진정되어 웃음을 그친 마릴라가 말했다. 그래, 앤셜리. 그렇게 괜한 걱정을 해야겠다면 제발 부탁인데 집안일이나 신경 써주렴. 네가 정말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초록지붕집의 10월은 아름다웠다. 골짜기의 자작나무들은 햇살 닮은 황금색으로 물들었고 과수원 뒤편의 단풍나무들은 멋진 진홍색, 오솔길 양편의 삼번나무들은 검붉은색과 짙은 초록색이 어우러져 아름답게 빛났다. 추수가 끝난 뒤 풀이 다시 자라난 들판은 강렬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애는 자신을 둘러싼 형형색색의 세상을 한껏 즐겼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앤이 화려한 단풍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하나를 안고 춤을 추듯 들어오면서 외쳤다. 마릴라 아주머니, 10월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기뻐요. 만약 9월에서 11월로 곧장 넘어가 버리면 무척이나 끔찍할 거예요. 그렇죠? 이 단풍나무 가지를 보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나요? 볼 때마다 그렇잖아요. 이걸로 제 방을 꾸미려고요. 미적 감각이라고는 찾기 힘든 마릴라가 말했다. 죄다 지저분한 것들이야. 넌 밖에 있는 걸 너무 많이 들고 와서 방을 어지럽히잖니. 침실은 잠을 잘하고 있는 곳이다. 꿈을 꾸기 위한 곳이기도 해요. 방에 예쁜 것들이 있으면 꿈도 더 잘 꿀 수 있어요. 이 단풍나무 가지를 파란색 낡은 항아리에 꽂아서 책상에 올려놓을 거예요. 계단 여기저기에 나뭇잎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나는 오늘 오후에 카모디에서 열리는 봉사회 모임에 갈 거다.
해가 진 뒤에나 돌아올 것 같아. 그러니 네가 매슈 오라버니하고 제리가 먹을 밥상을 차리도록 해. 식탁에 앉기 전에 차를 끓여야 한다. 지난번처럼 잊어먹으면 안 돼. 애니 변명하듯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때 차를 깜빡한 건 정말 끔찍한 실수였어요. 매슈 아저씨는 고맙게도 절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직접 차를 끓이시고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 기다리는 동안 옛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덕분에 아저씨도 그렇게 지루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무척 아름다운 이야기였거든요. 내용을 잊어버린 탓에 결말은 그냥 제가 지어서 얘기했는데요. 매슈 아저씨는 어디서부터 제가 지은 부분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앤, 매슈 오라버니는 네가 한밤중에 일어나 밥을 먹자고 해도 알겠다고 할 거야. 아무튼 이번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리고 정말 이래도 될까 싶기도 하지만 그러다 네가 평소보다 엉뚱하게 굴지도 모르겠지만 다이애나를 불러서 차를 마시며 놀아도 좋을 것 같구나. 앤은 두 손을 마주잡으며 소리쳤다. 와, 아주머니 정말 멋져요. 정말 멋지고 어른스러운 시간이 될 거예요. 손님이 있으면 차 끓이는 걸 깜빡 잊어버릴 염려도 없겠죠? 그럼 이따가 장미꽃 봉오리 모양의 찻잔을 써도 되나요? 장미꽃 봉오리 찻잔이라고? 말도 안 돼. 깨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다음엔 또 뭘 쓰겠다고 할 거냐? 그건 목사님이 오셨을 때나 봉사회 모임 때만 쓴다는 걸 너도 잘 알잖아. 저기 오래된 갈색 찻잔을 쓰도록 해라. 작고 노란 항아리에 들어있는 버찌절임은 먹어도 돼. 맛이 들어서 먹을 때가 됐거든. 과일 케이크와 생강과자를 먹어도 좋아. 애는 황홀한 얼굴로 눈을 감으며 말했다. 제가 식탁의 상석에 앉아 차를 따르는 모습을 지금 막 상상했어요. 다이애나에게 설탕을 넣을 건지도 물어보고 있어요. 다이애나는 설탕을 넣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몰랐던 것처럼 물어볼래요. 그런 다음 과일 케이크 한 조각을 주고 버찌 절임도 더 들라고 권하는 거죠. 마릴라 주머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요. 다이애나가 오면 우선 손님 방으로 안내해서 모자를 걸어 놓으라고 해도 될까요? 그러고 나서 응접실에 앉으면 어떨까요? 아니, 너하고 네 손님이 놀기엔 거실만으로 충분할 거야. 얼마 전 저녁에 교회 모임에서 마셨던 라즈베리 주스가 반병 정도 남아있단다. 거실 찬장 두 번째 칸에 있으니까 꺼내 마셔도 돼. 오후에 과자하고 같이 먹어도 좋겠구나. 레시오 라버니는 감자를 배에 실어다 주러 가니까 차 마시는 시간에 맞춰서 오지는 못할 거다. 애는 골짜기 아래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드라이어드 거품을 지나고 가문비나무 길을 따라 비탈길 과수원집에 도착해서는 다이애나에게 차를 마시러 오라고 초대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다이애나는 마릴라가 마차를 타고 카모디로 떠나자마자 앤의 집에 왔다. 평소에는 노크도 없이 부엌 쪽으로 뛰어오곤 했지만 오늘만큼은 예의 바르게 현관문을 두드렸다. 다이애나는 자기 옷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드레스를 차려입었고 모임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딱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좋은 옷을 입은 앤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두 아이는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 것처럼 점잖게 악수를 나눴다. 이렇듯 어색하게 진지한 분위기는 다이애나가 동쪽 다락방으로 안내받아 모자를 벗어놓은 뒤 발끝을 가지런히 모으고 거실에 10분 정도 앉아있는 동안 계속 이어졌다. 어머님께서는 안녕하신가요? 애는 오늘 아침에 베리 부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사과를 따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 공손하게 물었다. 그러자 아침에 매슈의 마차를 타고 하먼 앤드루스 씨의 집에 다녀온 다이애나가 대답했다. 덕분에 아주 잘 지내십니다. 커스버트 씨는 오늘 오후 감자를 운반하러 릴리샌즈에 가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감자 농사가 잘 되었어요. 댁네 아버님의 농사도 작황이 좋았으면 싶네요. 저희도 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사과도 많이 따셨나 보군요. 네, 정말 많이 땄습니다. 애는 이렇게 말한 뒤 점점 빼는 것도 있고 벌떡 일어났다. 다이애나, 과수원에 가서 빨간 사과를 좀 따자. 마릴라 아주머니가 나무에 남아있는 건 전부 따도 된다고 하셨어. 아주머니는 참 너그러우신 분이야. 차를 마시면서 과일 케이크랑 버찌 절임도 먹으라고 하셨지?
하지만 손님한테 뭘 내놓을지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아주머니가 마셔도 된다고 한 게 뭔지는 말해주지 않을 거야. 라로 시작하고 색깔은 새빨갛다는 것만 말해줄게. 난 빨간 음료가 좋아. 너도 그렇지? 다른 색깔보다 2배는 맛있거든. 과수원에는 과실의 무게 때문에 가지들이 땅으로 축 늘어진 나무가 가득했다. 앵과 다이애나는 오후 시간 대부분을 이곳에서 즐겁게 보냈다. 서리를 맞지 않은 덕에 부드러운 가을 햇살이 아직 따뜻하게 머물러 있는 풀밭 한 구석에 앉아 사과를 먹으며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다이애나는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았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만으로도 이야깃거리가 차고 넘쳤다. 거티 파이와 같이 앉게 되어서 정말 싫어. 거티는 항상 연필로 끽끽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거든. 루비 길리스는 크리크에 사는 메리조 할머니가 준 마법의 조약돌로 몸에 난 사마귀를 깨끗이 없앴대. 에마이트는 불같이 화를 냈지. 찰리 슬론과 에마이트의 이름이 학교 현관 벽에 적혀 있었거든. 샘 볼턴은 수업 시간에 필립스 선생님께 말대꾸를 하다가 회초리를 맞았어. 그러자 샘의 아빠가 학교에 와서 필립스 선생님에게 화를 냈어. 또다시 우리 아이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된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펄펄 뛰었지. 리지 라이트는 메이미 윌슨하고 말도 섞지 않아. 메이미의 언니가 리지 언니의 남자친구를 가로챘거든. 모두들 너를 보고 싶어하고 네가 다시 학교에 오길 바라고 있어. 그리고 길버트 블라이드는 하지만 애는 길버트 블라이드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서둘러 일어나 라즈베리 주스를 마시러 가자고 말했다. 애는 거실 찬장 2번째 선반을 살펴보았지만 거기에 라즈베리 주스가 담긴 병은 없었다. 다른 곳을 찾아보다가 맨 위 선반 안쪽에서 발견했다. 애는 병과 큰 잔을 쟁반에 담아 가져와서 식탁에 내놓았다. 어서 마셔, 다이애나. 난 별로 생각이 없어. 사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은 더 못 먹을 것 같거든. 애니 예의 바르게 말했다. 다이애나는 잔에 주스를 가득 따르고 선명한 붉은색을 감탄하듯 바라본 뒤 우아한 모습으로 조금씩 마셨다. 와, 너무너무 맛있다. 앤, 라즈베리 주스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맛있다니 다행이야. 얼마든지 마셔. 난 잠깐 나가서 불을 좀 살펴보고 올게. 살림을 잘 꾸려나가려면 신경 써야 할 일이 참 많거든. 앤이 부엌에서 돌아왔을 때 다이애나는 주스를 2잔째 가득 채워 마시고 있었다. 앤이 더 권하자 다이애나는 사양하는 기색 없이 3번째 잔을 마셨다. 꽤 큰 잔에 가득 담긴 라즈베리 주스는 정말 맛있었다. 다이애나가 감탄했다. 이렇게 맛있는 주스는 처음이야. 그렇게 자랑을 해대는 린드 아주머니네 것보다 훨씬 맛있어. 아예 차원이 달라. 애는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당연하지. 마릴라 아주머니는 요리를 아주 잘하셔. 나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하지만 솔직히 요리는 참 힘든 일이잖아. 요리할 때는 상상의 범위가 너무 좁아져.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하니까 그런 것 같아. 저번에는 케이크를 구우면서 밀가루 넣는 걸 깜빡했어. 너하고 내가 등장하는 멋진 이야기를 구상하던 중이었거든. 네가 천연두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모두가 널 떠났지만 난 용감하게 네 침상을 지키고 간호해서 마침내 널 살려냈지.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천연두에 걸려서 죽게 된 거야. 난 묘지에 있는 포플러 나무 아래 묻혔고 넌 내 무덤 옆에 장미나무를 심고 눈물을 흘리면서 물을 주었어. 널 위해 목숨을 희생한 젊은 날의 친구를 넌 절대로, 절대로 잊지 않은 거야. 아, 정말 슬픈 이야기였어, 다이애나. 케이크 반죽을 하는 동안 비처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 하지만 밀가루를 넣는 걸 잊어버리는 통에 케이크는 완전 실패작이 되었어. 케이크에서는 밀가루가 가장 중요하잖아. 마릴라 아주머니가 화를 많이 내셨는데 사실 그럴 만도 해. 내가 하도 말썽을 부르니까 지긋지긋하시겠지. 지난주에는 푸딩 소스 때문에 아주머니가 굉장히 망신을 당하셨거든. 화요일 점심에 자두 푸딩을 먹었는데 푸딩은 반쯤 남았고 소스는 항아리 하나 정도 남았어. 마릴라 아주머니가 내게 그 정도면 한 끼 더 먹을 수 있으니까 항아리 뚜껑을 닫아서 찬장에 넣어두라고 하셨지. 난 정말로 뚜껑을 잘 닫아 놓으려고 했거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면서 내가 수녀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상처받은 마음을 묻어버리고자 베일을 쓴 거라고 상상해버린 거야.
물론 난 개신교 신자지만 상상 속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된 거였지. 그러다 깜빡 잊고 푸딩 소스 뚜껑을 열어두었지 뭐야.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그 생각이 나서 곧장 찬장으로 달려갔어. 그런데 세상에나 쥐가 푸딩 소스에 빠져 죽은 걸 보고 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상상할 수 있겠니? 난 숟가락으로 쥐를 건져내서 마당에 버렸고 그 숟가락을 물로 3번이나 씻었어. 마릴라 아주머니는 밖에서 소젖을 짜고 계셨는데 난 아주머니가 돌아오시면 소스를 돼지한테 줘도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어. 그런데 아주머니가 돌아오셨을 때는 얼음 요정이 된 상상을 하고 있었어. 숲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들을 빨갛고 노랗게, 그러니까 나무들이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는 상상을 한 거야. 그래서 푸딩 소스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렸고 마릴라 아주머니는 내게 사과를 따서 가져오라고 하셨지. 그런데 그날 아침 스펜서 베일에 사는 체스터 로스 부부가 우리 집을 방문하신 거야. 아주 멋있는 분들이잖아? 특히 부인은 말할 것도 없지. 마릴라 아주머니가 부르셔서 가보니까 점심은 이미 차려져 있었고 모두들 식탁에 앉아 있었어. 난 가능한 한 예의 바르고 품위 있게 있으려고 애썼어. 부인한테 내가 예쁘진 않더라도 숙녀답다는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 모든 일이 그럭저럭 흘러가고 있었는데 마릴라 아주머니가 한 손에는 자두 푸딩을, 다른 손에는 따뜻하게 데워진 푸딩 소스 항아리를 들고 오신 거야.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어. 갑자기 모든 게 기억나더라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 마릴라 아주머니, 그 소스를 쓰면 안 돼요. 거기 쥐가 빠져 있었어요. 미리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어요. 아, 다이애나, 난 100살까지 살아도 그 끔찍한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체스터 로스 부인은 그저 날 쳐다보기만 했는데 난 창피해서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았어. 부인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주부라던데 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짐작되니? 마릴라 아주머니는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어. 어쨌든 그땐 그러셨지. 아주머니는 소스하고 푸딩을 가지고 나가시더니 딸기절임을 들고 다시 오셨어. 내게도 좀 먹어보라고까지 하셨는데 난 도저히 삼킬 수 없었어.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 같았거든. 체스터 로스 부부가 돌아가신 다음 마릴라 아주머니가 나를 엄청 야단치셨지 뭐니? 어머 다이나,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다이애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면서 주저앉더니 혀 꼬부라진 소리를 했다. 나 너무 몸이 안 좋아. 그냥 지금 집에 갈래. 당황한 앤이 붙잡았지만 다이애나는 멍한 얼굴로 마음을 굳힌 듯 말했다. 집에 갈래. 다이애나는 마치 그것밖에 모르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거듭했다. 앤이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차도 마시지 않고 돌아가는 손님이 어딨어, 다이애나. 너 혹시 천년두에 걸린 건 아니지? 만약 그렇다면 내가 널 간호할게. 나한테 의지해도 돼. 난 결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남아서 차를 마시고 갔으면 좋겠어. 대체 어디가 아픈 거야? 나 지금 너무 어지러워. 다이애나는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크게 실망한 애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이애나에게 모자를 가져다 주고 베리신의 마당 울타리까지 배웅했다. 그런 다음 내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 남아있는 라즈베리 주스를 다시 찬장에 넣어둔 뒤 완전히 풀이 죽은 채로 매슈와 제리가 마실 차를 준비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탓에 애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월요일 오후 애는 마릴라의 심부름으로 린드 부인 집에 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애는 뺨을 눈물로 흠뻑 적신 채 오솔길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뛰어들어와 소파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마릴라가 걱정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앤, 이번엔 또 뭘 잘못한 거냐? 린드 부인에게 또 못되게 군 건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앤은 입을 꾹 닫고 눈물을 흘리며 서럽게 흐느꼈다. 앤셜리, 내가 물어보면 넌 대답을 해야 하는 거야. 당장 여기 똑바로 앉아서 왜 우는지 말해봐. 앤이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마치 비극의 화신이라도 된 듯한 얼굴로 울먹거렸다. 린드 아주머니가 베리 아주머니를 만나러 갔는데요. 베리 아주머니는 엄청 화가 나셨대요. 토요일에 제가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들어 놓고 창피한 몰골로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저더러 아주 못되고 나쁜 아이니까 앞으로 다이애나와 놀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대요.
마릴라 아주머니, 이제 전 비통함에 빠져 뒹굴의 일만 남았어요. 마릴라는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앤을 빤히 쳐다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들었다고? 앤, 네가 정신이 나간 거니 아니면 베리 부인이 그런 거니? 세상에, 너 다이애나한테 뭘 먹인 거야? 라즈베리 주스뿐이에요. 그걸 마시고 취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이애나가 세 잔이나 가득 채워서 마셨다고 해도 말이에요. 다이애나는 마치, 그러니까 토마스 아주머니의 남편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취하게 할 생각은 없었다니까요. 취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릴라는 거실 찬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리고 선반에 있는 병 하나를 보자마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차렸다. 그 병에는 3년 전 집에서 담근 과실주가 담겨 있었던 것이라. 마릴라는 에이벌리에서 과실주를 잘 담그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 물론 고지식한 사람들은 술 담그는 일을 무척이나 못마땅하게 여겼고 베리 부인도 그중 한 명이긴 했다. 그제야 마릴라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앤에게는 찬장에 주스병이 있다고 말했지만 실은 지하실에 두었던 것이다. 마릴라는 과실주가 담긴 병을 손에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실룩거렸다. 넌 정말 말썽을 일으키는 데는 천재구나. 네가 다이애나에게 준 건 라즈베리 주스가 아니라 과실주였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니? 전 마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주스인 줄 알았어요. 전 그냥 그러니까 대접을 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다이애나는 몸이 너무 아파서 집에 간 거고요. 다이애나가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고 걔네 엄마가 린드 아주머니에게 말했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다이애나는 바보같이 웃기만 하더니 자리에 쓰러져서 몇 시간이나 잤대요. 베리 아주머니는 술 냄새를 맡고 나서야 다이애나가 취한 걸 아셨다고 해요. 다이애나는 어제 하루 종일 머리가 깨질 듯 아팠나 봐요. 베리 아주머니는 무척 화가 나셨고요. 제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실 게 틀림없어요. 마릴라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보기엔 다이애나부터 야단쳐야 할 것 같아. 설령 주스라고 해도 욕심을 부리고 석 잔이나 마셨으니 아플 수밖에 없지 않겠니? 이번 일은 내가 과실주를 만든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구실이 되겠구나. 목사님이 반대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3년 전부터 담그지도 않았어. 아플 때 쓰려고 남겨두었을 뿐이지. 얘야, 울지 마라. 일이 이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네 잘못은 아닌 것 같다. 계속 울음이 나오는걸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아요.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다이애나하고 저는 영원히 헤어지게 되었어요. 처음 우정에 맹세를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바보같이 굴지 마라, 앤.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베리 부인도 마음이 풀릴 거야. 지금은 네가 어리석은 장난을 쳤다고 생각하겠지. 저녁에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전 겁이 나요. 화가 잔뜩 난 다이애나 엄마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요.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대신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저보다는 아주머니의 말을 더 믿어주실 거예요. 애는 한숨을 푹 쉬며 부탁했다. 마릴라도 그쪽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러마,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어라, 앤.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비탈길 과수원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 마릴라는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애는 마릴라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의 모습이 보이자 현관으로 달려가 맞았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얼굴을 보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걸 알겠어요. 베리 아주머니가 절 용서하지 않으신 거죠? 울음이 잔뜩 섞인 목소리로 애니 묻자 마릴라는 마치 누군가에게 쏘아붙이는 것처럼 말했다. 베리 부인도 참,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여자는 처음 본다. 실수로 벌어진 일이고 너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했는데 아예 믿으려 들지도 않더구나. 심지어 내가 과실주를 담근 것까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누가 마시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짜증을 내더구나. 그래서 과실주를 한꺼번에 세 잔이나 마셨으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만약 우리 집 아이가 그렇게 욕심을 부렸다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했을 거라고 똑똑히 말해줬다. 마음이 착잡해진 마릴라가 부엌으로 가버리자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하는 어린 영혼만이 현관에 남았다. 애는 곧바로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쌀쌀한 가을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마음을 굳게 먹은 듯 꿋꿋한 걸음으로 통나무 다리를 건너고 시들어버린 클로버 들판을 지나 가문비 나무 숲을 가로질렀다. 서쪽 숲 위에 낮게 걸린 작은 달이 창백한 얼굴로 주위를 비쳤다. 베리 부인은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로 문 앞에 서 있는 아이가 보였다. 아이는 무언가 애원하는 듯이 간절한 눈빛으로 부인을 쳐다보았다. 순간 부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베리 부인은 편견이 심하고 혐오감을 잘 내보이는 사람이었다. 한번 화가 나면 차갑고 냉담해져서 좀처럼 마음을 풀지 않았다. 부인은 앤이 나쁜 생각으로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들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딸이 이런 아이와 가깝게 지내다가 엇나가지는 않을까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부인의 말에서 냉기가 돌았다. 앤은 두 손을 끌어모았다. 베리 아주머니, 제발 절 용서해 주세요. 전 정말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제가 그랬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쌍한 고아 여자아이가 친절한 사람들을 만났고 세상에 하나뿐인 단짝 친구도 생겼어요. 아주머니라면 그런 친구를 일부러 취하게 만들 수 있으시겠어요? 전 그게 라즈베리 주스인 줄 알았어요. 제 모든 걸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다이애나와 놀 수 없다는 말씀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제 인생을 슬픔의 먹구름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 좋은 린드 부인이라면 이 말을 듣고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음이 풀렸겠지만 베리 부인은 달랐다. 앤의 말은 오히려 부인의 화만 더 돋았을 뿐이었다. 앤의 과장된 말투와 연극배우 같은 몸짓이 의심쩍었던 베리 부인은 이 애가 날 놀리는 건가?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쌀쌀맞게 쏘아붙였다. 넌 다이애나의 친구로 적합한 아이가 아닌 것 같다.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앞으로는 행실을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다. 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럼 한 번만이라도 다이애나를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요. 다이애나는 아빠랑 카모디에 갔다. 베리 부인은 앤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한 채 집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절망에 빠진 앤은 입을 꼭 다물고 초록 지붕집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어요. 베리 아주머니를 직접 만났는데 절 무시하기만 하시네요. 별로 예의 바른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젠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지만 사실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하느님도 베리 아주머니처럼 고집 센 사람은 어쩔 수 없으실 테니까요. 앤, 그렇게 말하면 못 쓴다. 마릴라는 웃음이 새어나오려는 것을 꾹 참으며 짐짓 엄하게 꾸짖었다. 사실 불경스럽게도 크게 웃음을 지을 만한 일이 점점 많아져 난감해하던 차였다. 실제로 그날 밤 마릴라는 매슈에게 앤이 겪고 있는 시련을 이야기해 주면서 웃음보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동쪽 다락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울다 잠든 앤의 모습을 봤을 때 마릴라의 얼굴에는 평소 찾아볼 수 없는 다정함이 떠올랐다. 마릴라는 눈물 젖은 아이의 얼굴에 붙어있던 머리카락 한 올을 떼어주면서 중얼거렸다. 가엾은 것. 그러고는 몸을 숙여 앤의 벌건 뺨에 입을 맞췄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겠다며 등을 돌린 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아이. 친구를 잃었다고 믿으며 혼자 상처를 끌어안는 아이. 그 모습을 보며 마릴라는 처음으로 앤의 고집이 아니라 앤의 아픔을 봅니다. 저 아이는 이기려는 게 아니라 상처받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다는 걸, 강해 보이려 애쓰는 마음속에 사실은 두려움이 있다는 걸, 부모는 늘 가르치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의 아픔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마릴라는 조금씩 배워갑니다. 앤을 이해하려는 그 마음에서 비로소 사랑은 단단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의 행동보다 그 뒤에 숨은 마음을 먼저 보게 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되어 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고집처럼 보이는 그 마음 안에 혹시 상처는 없는지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